보시죠. 자, 97번은 청소년 성문화의 의미와 청소년 성접촉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그러면 이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문화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접촉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제 모범 답변으로 제시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이건 주관성이 있는 것, 주관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소년 성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도, 감정, 행동과 같이 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문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에 대한 생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활 양식을 우리가 문화라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에 관한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청소년 성문화라 하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청소년 성접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새는 음란 매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란 매체물에 접근하는 것이 많이 수월해졌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을 그걸로 제시했는데요. 음란 사이트나 성인 영상물 등 유해 매체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모방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 접촉의 사회 문제가 좀 흔하진 않지만 드물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유해 매체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방비한 상태,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 그래서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자, 그럼 여기에서 후속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유해 매체에 노출되기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이나 뭐 대비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책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해 매체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입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내용으로, 행정적인 정책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은 청소년 팬덤 문화에 대한 겁니다. 팬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팬덤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죠. 여기에 보면 어떤 대중의 특정 인물이나 어떤 특정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문화현상을 팬덤이라 합니다. 텔레비전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가 확산됐고요. 그 다음에 팬덤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팬덤 문화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10대 팬덤들이라고 하잖아요. 10대 팬덤들은 대중 스타에 대한 연예인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광과 환호를 자신의 억압된 욕망의 어떤 탈출구,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청소년의 팬덤 문화는 상당히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팬덤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꼭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통 너무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그러한 팬덤의 내용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걸 병적 동일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에 대한 탈출구, 분출, 이러한 것들, 억압된 욕구에 대한 분출의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팬덤을 바라본다면 청소년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팬덤 문화의 정착,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번은 청소년 문화의 성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다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청소년 문화와 지금의 청소년 문화, 과거의 청소년 문화와 현재 청소년 문화는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청소년 문화는 흔히 미숙한 문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 문화라고도 하고, 하위 문화라고도 하고, 대항 문화라고도 하고, 새로운 문화라고도 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하면서 청소년 이해론에서 청소년 이해론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전공 과목에 거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청소년 과목에서 시험 과목에서 이 문화와 연관성 있는 청소년 문화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면, 새로운 문화의 경우는 문화 변동의 선구적 역할로서 새로운 매체 등을 다루는데 기성세대에 비해 더 유연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유행 문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관점이 바로 새로운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새수론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와 연관성 있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나 비행 문화나 하위 문화나 대항 문화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면접위원들한테 말한다면 새로운 문화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 변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비해서 유연한 문화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유행 문화를 이끌어내는 청소년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이 면접위원들이 볼 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항 문화나 하위 문화나 비행 문화나 미숙한 문화를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리기로는 새로운 문화를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뭐 지금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청소년의 문화도 그와 같이 새로운 문화가 계속해서 창출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번입니다. 100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청소년 문화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보다 안정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요. 일탈 행위를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보니 이 청소년 사이에서는 청소년 문화가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 그 청소년들의 문화에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문화를 이제 전제로 거기에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자신의 청소년기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소속감도 주고, 그 다음에 일탈 행위를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청소년 문화가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와 함께 규범과 가치관을 제시해주며 젊음의 격정을 건설적으로 승화시켜서 청소년들의 역량을 건전한 문화 창조로 전환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문화의 관점이에요. 이게 새로운 문화의 관점. 새로운 문화의 관점. 자, 새로운 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많이 끼칠 수 있으니 청소년의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공유 가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문화 공간의 형성도,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그 다음에 어떤 문화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는 데가 되게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가 그러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청소년 문화의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련관, 수련원, 수련시설들이 되겠죠. 문화의 집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01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언어 문화의 특성입니다. 자, 이 언어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약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솔까말,
격친 이런 은어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아주 많죠. 뭐 자녀들하고 카톡을 보내도 마찬가지고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약어 쓰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자, 청소년들의 대화의 많은 부분은 은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흔히 많이 사용하죠. 기성세대들은 그 뜻을 어쩔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다, 격렬하게 친하게 지내다 이런 내용들의 은어나 약어가 있는데 면접위원들이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많이 쓰는 약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몇 가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어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어의 경제적 효용성, 그다음 문화의 어떤 유의성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언어의 경제적인 효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유의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은어나 약어 사용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저는 은어 등의 말보다는 좀 말을 순화하고 상황에 알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청소년들 사이에 그게 문화로 형성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들의 문화를 그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의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그 독특한 문화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알맞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청소년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독특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청소년 언어 문화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접은 상대방과의 대화예요. 면접위원과 여러분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암기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돼요. 이상한 데로 흘러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도 말씀드렸지만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들리게 하려면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결론을 먼저 툭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적인 것들을 풀어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면접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2번 들어갑니다. 이건 좀 지식형이죠. 비행 이론 중에 이 아노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별 접촉 이론 또는 뭐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아노미 이론의 아노미 현상은 우리가 보통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 이렇게 말을 해요. 머튼, 드리케임 이런 분들이 이제 아노미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노미 현상은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와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다.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이와 같은 아노미 현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와해되어서 이것이 없을 때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말 그대로 아노미 이론이다. 자, 차별 접촉 이론인데요. 차별 접촉 이론은 접촉을 하는데 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또래 친구, 여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래 친구들. 근데 여기에 접촉하면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 접촉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죠.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중요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 빈도나 접촉 기간 등이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접촉 차이 이론이라고도 하고 차별 접촉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2번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 깊게 갈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잖아요. 아노미 이론은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별 접촉 이론은 어떠한 또래 친구들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가 보통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비행 친구들과 접촉하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차별접촉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실력 따지기 보면 문화 지체 현상과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 문화와 정신적 문화를 이야기할 때 물질적 문화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정신적 문화의 속도는 이게 더디는 거죠. 그래서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학기술과 같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여기서 끊어요.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따르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적응 현상을 문화 지체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물질 문화의 속도는 빠른데 정신 문화의 속도가 더디게 가니 여기서 지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 이게 이제 정신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의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해서 이 스팸 문자 등을 보냄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팸 문자를 보내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 또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술은 엄청 발달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인식은 못 따라가는 사례 하나가 바로 스팸이나 뭐 다른 뭐 광고성 너무 심한 지나친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문화지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문화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면접위원이 문화지체 현상에 대해서 사례를 드시오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램 그것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자, 103번 들어갑니다. 자, 103번은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다 성폭력 희생자들이 청소년들이었죠. 그래서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것이 또 이슈가 됐고, N번방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스컴에서 조금 지난 것이지만 박사방, N번방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문제인지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청소년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정부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후적인 대책도 있겠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청소년 성폭력, 아동 성폭력의 희생자가 바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나 홀로 아동, 열쇠 청소년 이런 단어도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고 이웃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에서 각별한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했어요.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 문제가 정말 많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먼저 툭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주의, 그 다음에 정책적인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많은 그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달 체계라는데, 이것을 전달 체계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예방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았던 이슈랄까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거, 불법 촬영물이었잖아요. 불법 촬영물 유포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피해자가 나오고 2차 피해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최근에 매스컴에서 쭉 나왔던 뉴스거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속 질문으로 그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따지기를 보면 성폭력 대처법에 대해 아동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성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지도사의 입장으로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에게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나 아빠 등 가족이어도 아이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중요 부위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더불어 다른 사람의 몸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할 때 가족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만 이제 지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이제 지도에 참여하는 거죠. 부모 교육이라는 거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